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촛불의 물결, 태극기의 반격,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우리는 대통령을 잃었고 민의와 법치의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또 한 고비를 넘은 셈입니다. 이제 남은 건 화해와 통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돼야 할 만큼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인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7시 반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더 무거운 표정으로 출근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마지막 평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확인했습니다. 선고 5분을 남기고 재판관들은 속속 대심 판정 대기실로 모였습니다. 11시 정각, 이정미 재판관은 이번 탄핵 심판의 의미를 설명하는 걸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탄핵안 각하 여부 판단. 대통령 측이 변론 막바지에 강하게 주장했던 각하 여부에 대해선 국회의 탄핵 소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일찌감치 배제했습니다. 다음은 쟁점별 탄핵 사유, 문체부 공무원 인사 탄압, 세계일보에 대한 언론 탄압, 세월호 사고 대처 미흡 등 3가지 소추 사유 모두 탄핵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정에서도 TV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혹시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건 아닌지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며 헌법과 법을 위배했고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배 행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1시 21분, 이 소장대행은 헌정사상 첫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였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만든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13개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걸 이렇게 5가지로 간추렸다가 뇌물죄 부분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합해서 4가지 사유를 심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의 자유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권한 남용 1개 사유만 위법하다고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본 사유는 딱 1가지였습니다. 최순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을 설립해 최순실이 장악하게 한 뒤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운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을 출연받았는데 이는 기업 재산권의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 기금을 직접 빼돌리지는 못했지만 최순실 소유의 회사가 연구 용역 계약을 맺는 등 사익 추구의 창구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문체부 고위공직자 인선 등에서 드러난 최순실의 국정 개입 역시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돕는 일련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최순실과 대통령이 함께 그 일을 했다고 본 것이죠.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직권 남용이라고 보고 그것을
중요한 탄핵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재는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돕는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면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중대한 위반이어야 하는데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용납될 수 없는 위반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이익이 국가적인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명시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보도 이후에도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은폐했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정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진정성 없는 해명을 내놨고 받겠다던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는 모조리 거부했다고 헌재는 지적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놓고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청구인의 1년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그러한 헌법 위반 행위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대통령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파면할 정도다. 국민이 직접 뽑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더라도 헌법 수호 관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헌재는 강조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헌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참사 당일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했고 또 일부 재판관은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이 바다로 가라앉은 세월호 참사는 3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박 대통령이 초기 7시간 동안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성실한 직무 수행은 선거를 통한 심판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탄핵을 소추하기엔 너무 추상적이라는 취지입니다. 단 참사 초기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공무원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까지 결정문에 남겼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특히 세월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민간인 신분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최고 지도자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남겨질 경우 앞으로 불행한 일이 반복될 것이란 지적도 내놨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심판 막바지까지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소송 절차의 형식 요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심리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재판관들은 일축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초기부터 심리를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고 13개 사유를 한꺼번에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뒤늦게 대리인단에 가세한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 소추가 위법하다며 심판정에서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뇌물죄 플러스 직권남용죄 플러스 강요죄라는 하나의 복합범죄, 저는 이걸 갖다 섞어찌개라고 그럽니다.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겁니다. 김 변호사는 장외로 나가서까지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양반이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하는 우리가 노예입니까?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실이 추상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헌재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탄핵 소추안 의결 당시 개별 사유별로 의결하지 않고 한꺼번에 의결한 게 위법하다는 주장도 국회 재량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이 판단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반발은 국정공백을 방치하자는 주장이라며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대통령 측의 승부수였던 각하카드는 탄핵 심판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채 불발로 끝났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21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를 시작해서 파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쟁점이 워낙 많아서 1시간 넘을 거란 예상도 있었지만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보다 오히려 4분 정도 짧았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때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5분 걸렸습니다.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번에는 쟁점이 복잡하고 소수 의견도 밝혀야 해서 선고 시간이 훨씬 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 세계일보 인사 개입,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 이행 여부 등 굵직한 쟁점을 4분 30초 만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탄핵 사유인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대통령의 권한남용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5분 40초 만에 설명했습니다. 만장일치였던 만큼 소수 의견도 없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주문을 읽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2004년보다 4분 짧은 21분이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는 파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선고 이후 배포한 결정문에도 주문 낭독 시점인 오전 11시 21분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결정문 자체는 17,000여 단어 분량으로 10,000단어 정도였던 2004년 결정문보다 2배 가까이 길었습니다. 극심하게 분열된 국론과 엄청난 국민적 관심을 의식해 헌재가 선고 절차를 대폭 간략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률 전문가들만의 그 관심 사항이 아니고 우리 전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고 간단히 이출해 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이제 재판의 이유를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그래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숨죽이며 곱씹었을 국민에게는 가장 길었던 21분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다수의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여론과 어긋난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헌재의 선고가 다가올수록 광장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선 줄곧 탄핵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난 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9%가 인용의 손을 들었고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였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탄핵 찬성 77%, 반대 18%였고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조사도 78.5 대 18.2로 찬성 의견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12월 초 여론조사 결과와도 거의 달라지지 않은 수치입니다. 헌법이란 것은 이 국민이 만든 그러한 최고법인 것이고요. 그 헌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헌법재판의 하나로서의 탄핵 심판이란 것도 국민의
일관된 민심은 그 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헌재는 치열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던 과거 주요 사건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김영란법에 대한 7대2 합헌 결정을 내릴 때 결정문에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라고 언급하며 여론을 고려했음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탄핵 사건은 보수와 진보 같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한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적시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창호 재판관도 이번 탄핵을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본 겁니다. SBS 장선입니다. 네, 법조팀 정상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네. 원래 뭐 6대1일 거다, 7대1일 거다 그러다 결과적으로 만장일치 결론이 났는데 이 만장일치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헌법재판관 구성원 출신이나 성향이나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네. 재판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이 탄핵 결정에 이견이 없다는 얘기겠죠. 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누가 봐도 대통령에게 이 헌법 질서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라는 결론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결정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도 관심거리였어요. 저는 사실 좀 어려운 막 그 법률 내용 같은 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간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탄핵 심판 이게 주문과는 별개로 네. 이 재판관들이 쟁점마다 소수 의견, 반대 의견 이런 거를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적시를 해놓으면 네. 이 헌법재판소 결론에 이 승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줄 여지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아주 명료하게 정리함으로써 이 선고 후에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였습니다. 이정미 재판관도 이 선고가 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혀서 이 재판관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고심했음을 내비쳤습니다. 특히나 재판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라는 것이 네. 단순히 결론만 내놓으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대 몇 결론만 내놓으라고 하면 재판관 3명이면 되지 뭐하러 9명씩이나 필요하겠습니까? 이 평의를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설득을 하고 또 이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 이제 평의의 취지인데 이 재판관들이 이 취지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만장일치 결론을 얻는 데 있어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역할이 충실하게 발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정미 권한대행이 다음 주에 퇴임을 앞두고 있고요. 네. 또 여성이고 또 나이도 가장 적기 때문에 이 과연 재판관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우려는 애당초 하지 않아도 될 우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강일원 주심 재판관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네. 재판장하고 주심하고 잘 안 맞으면 이것도 굉장히 곤란한 문제인데 네. 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주심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대면 조사를 거부한 거 이게 탄핵 사유로 인용이 됐단 말이죠.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탄핵 소추 내용에는 이제 사유에는 없는 내용인데 네. 이 대통령이 대면 조사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을 이 재판관들이 결정문 내용에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검찰과 특검도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었는데 대통령이 이걸 받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무시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봤다는 것이죠. 네. 이거는 결국은 이 대통령도 국민의 위임을 받은 하나의 권력일 뿐이지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니 당연한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읽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16 헌마 1 대통령 탄핵 2.3정 탄핵 소추안을 그 과정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 선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를 떠나는지도 관심사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승희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이 아니면 언제 떠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청와대를 언제 떠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 삼성동에 사저가 있는데요.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은 이동하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관저에 있게 된다는 짧은 방침만 알렸습니다. 즉 삼성동 사저로 복귀처는 정해졌지만 당장 옮겨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삼성동 사저는 20여 년간 박 전 대통령이 살았었지만 최근 4년간은 빈집이었기 때문에 손볼 곳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언제까지 청와대를 나가야 한다는 법의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이 떠나는 시점을 밝히지도 않으면서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데 필요한 대통령 기록물 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속히 청와대를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특히 탄핵에 반대한 국민들이 격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 승복과 또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그런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광욱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매우 침통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탄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받은 충격이 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질서 수호와 또 국민 통합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줘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한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저 주변은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원 기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입니다.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이곳 박 전 대통령 사저는 오늘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으로 붐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은 사저로 오지 않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사저 주변엔 취재진 수십 명이 모여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1층, 2층 모두 두꺼운 커튼이 창문에 쳐져 있는데요.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불이 켜져 있었지만 지금은 불이 꺼진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 들어간 청와대 경호원 등 관계자들이 아직 내부에 남아서 이 뒷수습과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에는 승합차와 SUV 차량 2대로 청와대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짐을 옮겨 집 안으로 들여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여행용 가방으로 보이는 짐 케이스 5개와 상자 1개 분량으로 박 전 대통령의 개인용품과 서류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년간 비어있던 이곳 사저는 원래 내년 2월 퇴임식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거주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인데 급히 이런저런 거주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엔 통신사 차량이 와서 집 내부에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사저 주변엔 오늘 온종일 경찰 수십 명이 배치돼 인간띠를 이루며 주변을 통제했는데요. 오후엔 태극기를 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도 일부 눈에 띄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할 경우 지지자들도 함께 이곳으로 대규모로 모일 것으로 보고 경찰이 경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밤이 되면서 경찰 경력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오늘 탄핵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박탈됐습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서 군 당국은 주요 지휘관 방에 걸려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탄핵 인용 즉시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받게 됩니다. 탄핵된 대통령이라도 최고 수준의 국가 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을 수 있었던 비서관 등 수행 인력 지원과 교통, 통신, 사무실 비용 지원,
병원 치료비 지원 등의 예우도 박탈됐습니다. 대통령 보수의 95%,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인 전직 대통령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돼 박 전 대통령은 사후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가 안장된 국립현충원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박탈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훈법, 여권법 예우 조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받은 무궁화 대훈장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파면 뒤에도 관용 여권을 사용하며 공항 최고 의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퇴거의 경우 원칙상 파면 즉시 관저를 떠나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자신했던 친박 의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일부에선 법치는 죽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박계 의원들은 줄곧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이유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며 박 전 대통령을 결사 옹호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6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헌재에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구무원이야. 조은진 의원은 탄핵 선고에 눈물까지 보였고 약속도 잡지 않고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진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들어갔어. 친박계 의원들은 대부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면서도 아쉬움과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악법도 법이고 법적인 잣대보다도 이 정치적인 그다음에 여론을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윤상현 의원도 헌재의 결단은 존중하지만 여론 재판이 존중될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며 마녀 사냥의 그림자만 어른거린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김진태 의원 등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내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이번엔 촛불 집회 민심의 중심이었던 광화문 광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욱 기자.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탄핵 인용을 환영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죠. 네, 이곳 광화문에서는 저녁 7시부터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리시겠지만은 현재는 그 집회 참가자의 무대 발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그 한 손에 촛불을 든 채 촛불이 이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만 명이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는 밤 9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 병력이 곳곳에 배치돼 있지만은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광화문이라는 공간에 국민들이 느끼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재 광화문 세종회관 옥상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이 꺼져 있지만은 제 뒤에 있는 저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19차례의 촛불 집회에 그 주최 측 추산으로 1,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는데요. 오늘도 이곳 광화문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발표를 직접 지켜봤고요. 또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낮 시간부터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속속 모였습니다.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서 현재 자세한 분위기와 또 촛불 집회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금 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밝히는 시민들이 그 탄핵을 반기는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는데요. 촛불 든 시민들은 헌재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탄핵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에는 조금 전 11시부터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대형 스크린을 통해 탄핵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고, 선고가 끝난 뒤에는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 적폐 청산 등을 외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시민들과 함께 탄핵 선고를 지켜본 뒤 행진에 참여했는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최 측은 애초 탄핵 선고 뒤에도 청와대에 머무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방향으로 행진을 지속할 계획이었는데요. 오늘은 내일 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행진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최 측은 토요일인 내일 오전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20차 주말 촛불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SBS 원종진입니다. 이번엔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봅니다. 손형환 기자. 네, 헌법재판소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내내 탄핵 반대 측 집회가 격렬하게 진행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은 1시간 전쯤 집회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안국역 5번 출구 수은회관 쪽에 여전히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남아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는데 조금 전 경찰이 현장에 들어가 이들을 낙원상가 방향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 이곳 안국역 사거리에도 교통이 재개돼 현재 차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외곽 상황이 격하게 치달은 건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된 정오 무렵 이후부터였습니다. 현재 방향 행진에 나서겠다는 탄핵 반대 측과 이를 제지하는 경찰 사이에서 곳곳에서 충돌했는데요. SBS 취재진을 포함해 여러 명의 취재진이 이들에게 장비를 빼앗기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은 취재진만 골라가며 뒤에서 철제 사다리로 내리치는 등 극도로 과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죽창까지 현장에 등장했고 경찰차를 파손한 뒤에 이걸 밧줄로 끌어당겨 차벽을 무너뜨리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72살 김모 씨와 67살 김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모두 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안국역 사거리에서 SBS 손형환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미용도구를 머리에 꽂은 채 출근하는 모습이 하루 종일 화제였죠. 얼마나 긴장했으면 그랬겠냐. 아니다, 모종의 신호다.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 헌법재판소 앞.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조영호 재판관 등에 이어 5번째로 출근합니다. 이 권한대행이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분홍색 미용도구가 보입니다. 바로 머리에 볼륨을 주기 위해 여성이 즐겨 사용하는 헤어롤입니다. 이 권한대행은 평소 집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출근했지만 오늘은 출근 시간을 앞당기면서 이동 시간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선고에 집중한 나머지 헤어롤을 빼고 차에서 내린다는 것을 깜빡 잊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란 운명의 날인 만큼 긴장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인터넷에선 2개의 헤어롤 모양이 헌재 재판관 8명,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암시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정문을 낭독하는 이 권한대행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헤어롤 해프닝이 오직 일만 생각한 이 권한대행의 아름다운 실수였다며 그동안 고생한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8명의 재판관은 정치적인 성향은 각각 다르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에는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모두 다룬 재판부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현 5기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간통죄, 김영란법 등 정치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굵직한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탄핵, 위헌법률, 정당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즉 헌재법상 다룰 수 있는 5가지 심판 사건을 모두 다뤄본 진기록도 세웠는데요. 그만큼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도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안창호,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 이정미 권한대행,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그리고 야당 몫으로 임명된 김희수 재판관은 진보로 분류합니다. 이번 탄핵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일부 기각 의견 관측도 있었지만
결국 법적 원칙과 소신에 따라 결정했다는 평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해서 관심이 모아졌던 보수 성향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도 인용 결정했습니다. 유일하게 검사 출신으로 보수 색채가 짙은 안창호 재판관 역시 인용 결정했는데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 파면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 의견까지 밝혔습니다. 변론에서 세월호 7시간을 집요하게 캐물었던 이진성 재판관은 김희수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참사는 비록 파면 사유는 아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3월 13일 마지노선을 제시했었죠. 이정미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단호한 진행으로 박 전 소장의 주문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국 8인의 재판관이 진보 보수의 성향을 떠나서 법리적인 잣대로 판단을 했고 전원 만장일치 결정을 도출해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왔던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형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소추위원들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결정문이 낭독될 때 권 위원장은 착잡한 듯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굳은 얼굴로 20여 분에 달하는 결정문을 듣던 소추위원들은 마침내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모두 일어나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빠르게 퇴정한 뒤에도 한동안 심판정에 남아있던 소추위원들은 일부 방청객의 사진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추위원단은 석 달 동안의 탄핵 절차를 끝내면서 이번 사건은 모두가 승리자이자 피해자라며 선고에 대한 승복과 사회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네, 이 자리에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역사적인 현장을 계속 지키셨는데 오늘 탄핵 결정을 받고 남다른 소감을 갖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돼서 네.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중도에 사퇴하게 돼서 네. 결국 헌정 중단이라는 결과를 갖고 와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착잡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고 헌법 시스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작동된다는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또 안도하는 그런 감정도 교차했습니다. 네, 그 선고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세 가지 사유가 차례로 기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저희가 볼 때도 그럼 이게 기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했는데 그때 뭐 동의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세월호 부분 등 그 세 가지 부분은 탄핵 소추 당시부터 과연 사유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제가 헌법 재판정에서 탄핵 심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완벽하게 저희들이 입증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유만 인정이 되면은 탄핵을 하기에 넉넉하다,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그 중간에 잠깐 뭐 고개를 돌리고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거나 그런 표정도 있었는데 그건 뭐 동요하는 표정은 아니었던 거죠? 그건 아니고 이제 다른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걱정하는 분이 계시긴 했군요. 예.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신호를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6대 2일 거다, 7대 1일 거다, 심지어는 뭐 거꾸로 판결이 기각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결국 8대 0 전원일치 판결이 내려졌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논란을 잠재웠다. 법적인 전문가들이 볼 때 대통령의 행위는 이 파면을 정당화하는 데 충분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헌재가 줌으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 그런 찬반 논란을 좀 잠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법이라는 것은 상식이고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20차례 변론기일에 참여해서 이 사건에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 관련 자료를 지켜본 저로서는 이거는 탄핵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법조인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30년 이상 정말 재판 업무에 종사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재판관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만장일치로 결정 날리라고 하고 계셨군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변론 과정에서 권력적 사실 행위라는 개념을 제시한 게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통령 등 공무원들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뭐 특정인들을 대기업의 납품업체로 선정해 줘라, 또 누구를 뭐 채용해 줘라, 이런 이제 부탁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는 법에 근거가 없는 행위죠.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아닌 사실 행위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권력적 사실 행위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 같이 권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네. 그 행위를 요구받는 뭐 기업인 입장에서는 이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막강한 그렇죠.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직접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 그런 법적 근거가 없지만은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로서 그 행위를 요구받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경우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명이 됐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늘 결정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재심 청구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 직후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보는 것은 그때 이미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할 때 이미 그와 같이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한 언론과 국회 소추위원단에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법정 내 행동에 대해서만 무례하다고 지적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격렬하게 무례하다고 비난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완전히 인민재판 인격 살인을 당했죠. 서 변호사는 고영태 씨를 수사하지 않은 특검과 검찰도 싸잡아 비난하며 공정성을 잃은 특검에게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범죄 집단을 구속하지 않는 특검과 검찰, 그거 조사 대통령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심을 청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서 변호사는 변호인단과 협의를 거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다른 대리인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통한 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떠났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탄핵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최순실 씨는 탄핵 결정에 대해서 겉으로는 애써서 담담한 표정을 지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대성통곡을 했다는 전언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 최순실 씨는 자신의 형사재판 법정 피고인석에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법률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최 씨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거나 물을 연달아 들이키기만 했습니다. 최 씨는 이후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해 끝없이 회호한다며 대통령과 국민께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헌재의 선고 내용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법정 안에서 담담하고 침착하게 보였던 최 씨는 그러나 휴정 시간 구치감에 들어가선 목 놓아 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조카 장시호 씨는 이모가 대통령이 탄핵된 걸 알고 대성통곡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모가 자신에게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 등 최 씨 혐의에 대한 진술도 이어갔습니다. 같은 법정에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탄핵 소식에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이제는 솔직하게 진술하라는 검찰 측 주문에 대해 안 전 수석은 이번 사건은 역사의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막말 변론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공정성 시비 같은 걸 강한 표현으로 제기해서 재판부를 압박하려고 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분석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중반 이후로 접어들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심판정에서 막말 변론을 쏟아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국민 분열을 일으킨다며 섬뜩한 표현을 쓰는가 하면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보세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정면 충돌해서 아스팔트길, 우리나라의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다 덮여버려요. 재판관들과 국회의원들을 비하하는 표현도 서슴지 않습니다. 권성동 재판관하고 이정미 재판장님하고 소추위원장하고 거의 지금 한편이 되어서 편먹고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양 당사자 선수들 중에 편먹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의원 사직, 총사직서를 간부들한테 내고 투표장에 들어가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이건 무슨 야구자들입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심판정 안팎에 각인시키고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도였는데 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변론이 앞으로는 어느 법정에서도 좀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 사건이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적어도 득이 되는 점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탄핵 심판 결과를 어느 정도 포기한 대통령 측이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선 탄핵 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전혀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품격까지 잃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지난해 10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두 재단과 무관하다며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닷새 뒤엔 최순실의 도움을 인정하는 담화를 합니다.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에도 촛불은 100만을 넘었고 검찰에선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11월 29일 2차 담화에서는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여론은 이걸 버티기로 받아들였죠. 나흘 뒤 역대 최대인 232만 명이 촛불을 들었고 12월 9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합니다. 해가 바뀌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사유를 부인하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결국 오늘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탄핵까지를 박민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정농단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국민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국회는 78%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삼성 등 대기업과의 검은 거래, 헌법 가치를 유린한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정유라의 부정입학 등 각종 의혹은 속속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듯했던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특검의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역공에 나섰고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 최순실도 저항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선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최순실의 국정개입,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13가지 탄핵 사유를 놓고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대통령 측은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시간 끌기로 일관했습니다. 양반이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하는 우리가 노예입니까? 그러나 광장의 촛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성과 엄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17차례의 변론을 통해 25명의 증인을 신문했습니다. 이어진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고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성숙한 광장의 민주주의는 탄핵 심판이라는 헌법제도의 틀 안에서 비정상적인 대통령과 정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오늘 탄핵 결정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법적 절차에 따라 파면한 첫 사례입니다. 적지 않은 진통이 이어졌고 봉합해야 할 상처가 남았지만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결정이란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보수의 상징이자 중장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선거의 여왕이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까지도 지지율이 40% 안팎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특검과 검찰 수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자신과 비선 실세들에겐 그토록 강조하던 법과 원칙이 딴 나라 얘기였음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지율은 4%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행동으로 뒤집혔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은 지켜지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의 버티기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고 있다는 우려가 보수 세력에서조차 터져나왔고 국민의 분노와 실망은 깊어졌습니다. 본인 입으로 이제 뭐 검찰 조사도 받겠다, 특검도 받겠다 다 얘기했는데 뭐 압수수색도 다 거부하고 92일간의 탄핵 심판 여정의 결과는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일부 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탄핵 소추부터 오늘 파면 선고까지 법적,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더는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선 전국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실제 소환 조사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 때문이었습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이런 특권은 사라졌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돼 강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어막은 없어졌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모두 13개나 됩니다. 대부분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한 혐의입니다. 수사 자료만 10만 페이지에 달해 자료를 검토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여기에 SK와 롯데 뇌물죄 수사 등 먼저 보강 조사를 해야 할 사건들도 남아 있습니다. 변수는 또 있습니다. 이어질 대선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선거 중립성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바로 강제 수사라는 초강수를 꺼내기엔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요동치는 전국에 휘말리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로 인해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조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공언이 얼마나 지켜질지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은 모두 17번 진행됐고 26명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핵심 증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재판의 흐름이 요동쳤습니다. 증인들의 육성으로 본 탄핵 심판 변론의 변곡점을 박세용 기자가 짚어봅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된 지난 1월, 청와대 행정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사방이 거울로 된 방으로 바뀌었다는 증언이 있는데 네. 맞습니까? 아닙니다. 보안 손님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건 완전히 그런 사실하고 틀립니다. 사실과 다르다. 네. 답답했던 탄핵 심판 변론의 실마리를 푼 건 이 증언이었습니다. 주요 인사들은 대개 최서원 씨가 추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점을 제대로 못 챙긴 걸 좀 상당히 책임감 그런 느낀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대체 이게 무슨 형태의 재단이 이런 형태의 재단이 있는가?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낸 것도 증인으로 나온 최측근 참모였습니다. 피청구인도 차명폰을 갖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 현안보고,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 지안 검토문건,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 방안 보고문건, 이것은 피청구인의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한 보고문건입니다. 이거를 보내준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최순실 씨가 좀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이 속도를 내자 대통령 측은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섰습니다. 그런 대통령 측을 당황케 한 건 주심 재판관의 송곳 질문이었습니다. 사실만 물어보십시다. 이 사실은 여러 번 나온 건데 대통령의 공약을 시행하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 경제수석이 그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지시하고 했던 건가요? 궁지에 몰린 대통령 측은 중대 결심을 언급합니다.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건 재판부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이때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추가로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는 변론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제가 조금 당뇨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12시에 일어나시죠. 네. 변론보다는 재판부 공격에 주력했고 법적 공방을 정치적 공방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는 재판입니다. 오해에 따라서는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관이 아니에요.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씀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실 수가 없으시죠. 하지만 재판부는 흔들림 없었고 석 달간의 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네, 정성혁 기자, 오늘 탄핵 심판 결론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정미 권한대행이 21분간 읽어내린 낭독문에서요. 이 가장 핵심적인 문구를 이렇게 잘라내서 그거를 줄줄이 이어붙이면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선거 결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인데 최순실 씨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지위를 남용을 했고요. 또 이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진행됐는데 오히려 이런 사실을 숨기고 이런 일련의 언행으로 봤을 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안 보이고 또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8명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이라는 점도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재판관 8명 전원이 이견이 없다는 것은 이제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누가 봐도 이 대통령에게 헌법 질서 수호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탄핵이 그리고 파면이 정당하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재판관들이 탄핵 선고 이후에 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우려해서 더 이상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물씬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명의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죠? 이 김희수, 이진성, 안창호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냈는데요. 보충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면이라는 결론은 같은데 그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를 추가로 더 밝힌 것입니다. 특히 이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은 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미래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식 다시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는 헌법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을 받을 만큼 중대하게 헌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민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7시 반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더 무거운 표정으로 출근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마지막 평의를 열어 최종 변론을 확인했습니다. 선고 5분을 남기고 재판관들은 속속 대심판정 대기실로 모였습니다. 11시 정각, 이정미 재판관은 이번 탄핵 심판의 의미를 설명하는 걸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탄핵안 각하 여부 판단. 대통령 측이 변론 막바지에 강하게 주장했던 각하 여부에 대해선 국회의 탄핵 소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일찌감치 배제했습니다. 다음은 쟁점별 탄핵 사유. 문체부 공무원 인사 탄압, 세계일보에 대한 언론 탄압, 세월호 사고 대처 미흡 등 3가지 소추 사유 모두 탄핵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정에서도 TV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혹시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건 아닌지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며 헌법과 법을 위배했고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배 행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1시 21분, 이 소장대행은 헌정사상 첫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였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만든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당초에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13개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걸 5가지로 간추렸다가 뇌물죄 같은 경우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함께 4가지 사유를 합쳤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임명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이것들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면서 오늘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권한 남용 1개 사유만 위법하다고 인정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본 사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최순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을 설립해 최순실이 장악하게 한 뒤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운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을 출연받았는데 이는 기업 재산권의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 기금을 직접 빼돌리지는 못했지만 최순실 소유의 회사가 연구 용역 계약을 맺는 등 사익 추구의 창구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문체부 고위공직자 인선 등에서 드러난 최순실의 국정 개입 역시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돕는 일련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최순실과 대통령이 함께 그 일을 했다고 본 것이죠.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직권 남용이라고 보고 그것을 중요한 탄핵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재는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돕는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면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중대한 위반이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국가적인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명시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보도 이후에도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은폐했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정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진정성 없는 해명을 내놨고 받겠다던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는 모조리 거부했다고 헌재는 지적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놓고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청구인의 1년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그러한 헌법 위반 행위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대통령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파면할 정도다. 국민이 직접 뽑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더라도 헌법 수호 관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헌재는 강조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받았을 뿐이지 최 씨가 국정에 개입하거나 이권을 챙기게 돕지는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의 진술을 들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탄핵이었습니다. 어떤 증인들이 재판관들로 하여금 탄핵을 선택하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헌재에 출석한 최순실 씨는 자신이 국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그거에 증거가 있나요? 개인적인 사생활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작심한 듯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갔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차은택을 추천한 것인가요? 저는 직접 초기에는 하지 않고 정호성 비서관한테 그냥 이력서를 주면은 이후 차은택 씨는 창조경제 추진단장까지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고 김종덕 전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 차 씨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최 씨를 통해 공직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하던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 말씀 자료는 물론 정책 자료와 고위 공무원 인사계획까지 최 씨에게 넘겼다고 인정했습니다. 남들보다 좀 먼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한 겁니다. 비상식적인 답변에 재판부도 혀를 찼습니다. 인사 관련 자료 같은 걸 참조하라고 보내준다. 그건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왜 보내준 겁니까? 대통령 수석 비서관의 일을 열도록 할 만큼 최 씨의 영향력은 국정의 가장 핵심적인 곳까지 미쳤습니다. 증인에게 전화해서 피청구인이 유럽 순방을 가기 전에 수석비서관 회의 또는 국무회의를 개최하라고 이야기했죠.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수석비서관 회의가 2013년 10월 30일 개최되었죠. 네. 청와대를 주무른 최 씨의 영향력은 결국 돈으로 향했습니다. 청와대를 동원해 대기업들로부터 770억여 원을 받아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이권을 챙기는데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그 VIP에게 보고했더니 VIP가 300억 원은 적다. 500억 원으로 올려야겠다라고 했다고 그런 취지로 말을 했었죠? 네. 정확히 그때 VIP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 씨의 측근조차 소름이 끼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최순실 씨가 프로젝트를 항상 적어갖고 옵니다. 그 브랜드가 보여지는 시점에 대통령께서 나타나시고 이제 이 부분에서 저도 뭐 소름이 끼쳤다. 청와대 수석까지 최 씨의 사익 추구에 동원됐습니다. 피청구인께서 증인에게 그 더 블루 K 대표를 만나서 그 회사 사업 계획이나 방안 등을 확인해 보라. 그렇습니다. 네. 최순실은 심판대에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는 물론 헌재에서의 최후 진술조차 거부했지만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이고 쌓여 대통령의 부적격성을 증명해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탄핵 반대 측은 헌재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안국역 주변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자 탄핵 반대 측 집회 참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헌재로 행진하겠다며 경찰 차벽을 흔들거나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경찰이 이를 저지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소지품을 던지거나 막대를 휘두르면서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폭력 행위를 멈춰달라며 해산 방송을 하고 최루액을 뿌렸습니다. 시위가 격해지면서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경찰 버스를 탈취한 뒤 차벽으로 돌진하면서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밑에 있던 72살 김모 씨가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안국역 지하에서는 66살 김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은 70대 남성 2명 등 4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안국역 근처에 모여 밤샘 농성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헌재 결정에 불복종하는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쟁하고 싸웠어. 박근혜 대통령님의 누명을 반드시 벗겨드립시다. 최고 경계태세인 가포 비상령을 발령한 경찰은 2만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겁니다. SBS는 오늘 하루 서울역과 강남역에 자유 발언대를 설치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난 것은 역시 1,500만 촛불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분이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지 않고 한나참 민간인한테 그걸 의지해갖고 그 나라를 4년 동안 좌지우지했다는 게 저는 너무 그게 정말 불쾌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치를 했나 싶어서 너무나 진짜 황당했어요. 제가 너무나 박근혜를 좋아했고 되기를 원했는데 그 지금까지 정치해 온 게 너무나 실망스러워갖고 너무 탄핵되기를 원했어요. 너무 잘 된 거예요. 앞으로는 화합을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전 국민들이 화합을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은 과제가 이제 대선이라는 큰 과제가 있는데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러니까 광화문도 나가야 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어쨌든 변화가 생기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화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나서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 장을 쓴 오늘 대부분 국민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마는 일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착잡함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전국 반응을 한지연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보던 광주 시민들.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이 선고되자 환호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수업을 잠시 멈추고 헌법재판소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있기 때문에 물거품이 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염원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검증받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의 뒤에서 여러 가지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는 점,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최순실하고 했는 거에 대해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탄핵될 만한 법 내용을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 때마다 찾았던 대구 서문시장에선 한숨이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처음 나왔잖아요. 탄핵이 이래 돼 보니까네. 참 옛날 참 박근혜 아버지 생각도 거기 나고.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깝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어쨌건 대통령을 하다가 뭐 일을 잘못해서 자기가 그걸 탄핵을 받고 이런 식이 벌어졌으니까 그거는 우리 시민으로서 조금 아쉽긴 아쉽죠, 많이. 이미 결론이 난 이상 이젠 수습이 더 중요하다며 지금이 기회면서 또 위기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일단 나라가 잘 사는 거 그런 거죠. 뭐 수습을 어쨌든 잘해야죠. 환영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면서도 탄핵 정국에서 빚어진 분열을 끝내고 화합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는 데엔 모두 뜻을 모았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 상황을 직접 취재한 이세영 기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아침부터 나가 있었잖아요. 아까 화면 보니까 현장 분위기가 참 과격했더라고요. 네, 사실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분위기가 험악해진 건 아닙니다. 선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TV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보던 탄핵 찬성 측과는 달리 탄핵 반대 집회 측은 결과가 나온지도 모르고 5분 정도 계속해서 구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곳곳에서 갑자기 탄핵이 인용됐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정적이 흘렀고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20분쯤 뒤에 또 사회자가 갑자기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자 트럭으로 밀어버리겠다 이런 방송을 반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순식간에 참가자들이 차벽을 넘고 또 죽창이 날아들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죽창까지 날아들고 그랬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었는데 취재하는 데는 어땠습니까? 네, 제가 안국역 출구 앞 그러니까 경찰과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대치 중인 한복판에서 현장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흥분한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향해서도 항의하거나 또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취재진이 폭행을 당하고 또 기자증을 뺏기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접 취재를 포기하고 결국 몸을 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네. 그 탄핵 찬성 집회도 그 옆에서 열렸잖아요. 근데 그 탄핵 찬성 집회 쪽하고 반대 집회 쪽이 뭐 충돌하거나 그런 일 없었습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는 다행히 일찍 끝났습니다. 네, 참가자들은 공연 그리고 또 문화제를 한 뒤에 오전 11시부터 선고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봤었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탄핵 인용 사유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큰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참가자들끼리 부둥켜 안고 또 울기도 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앞을 떠났는데요. 같은 곳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차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측의 분위기가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탄핵 결정 직후에 각계 원로들은 한 목소리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의 길을 모색하자는 고언이 이어졌습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탄핵 판결을 지켜본 종교계는 일제히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오늘 결정은 모든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더 이상 분열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평화 건설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타난 애국심을 대한민국이란 용광로에서 화합으로 승화시키자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사필 규정이라면서도 이 시간이 시작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계 원로들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걱정입니다. 선거가 다시 갈등을 일으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의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 상처가 덧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대통령 직무 정지로 심오한 외교와 국방, 경제 위기를 힘모아 풀어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강대국도 사이에 끼어가지고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는데 이 안에서 분열되면은 그건 꼭 패망의 길로 갔어요. 중요한 건 단결이죠, 우리. 원로들은 하나같이 포용과 화합,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선 엄중한 경고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SBS 조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각 정당도 팽팽한 긴장감 속에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준모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국회에서 비친 표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아침부터 이곳 국회에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아침 정례회의를 취소하고 헌재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각 당의 지도부는 아침 일찍 당사나 국회로 나와서 비공개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의 공개 입장이나 의원 개개인의 발언은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TV에서 생중계된 탄핵 선고 과정도 문을 닫아 걸고 비공개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11시 21분에 헌재 선고가 나오자마자 각 당의 입장들이 또 따라서 나오던데 무슨 미리 예측한 게 있었나 보죠?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선고 직전까지 4대4 기각이다 또는 7대1 인용이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두 거짓 정보였고요. 이렇게 어느 쪽이다 장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당은 기각 혹은 인용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을 미리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21분 헌재 최종 주문이 나온 직후인 11시 반을 전후로 해서 각 당 지도부가 발빠르게 입장을 내놨던 겁니다. 네, 입장 내는 거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에 따라서 당 내부의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탄핵 찬반에 따라서 표정은 많이 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마디로 망연자실한 분위기였습니다. 대통령 파면 직후에 탄식을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인용 결정을 반기면서도 차분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공개로 선고장을 지켜보는 방에서 대통령 탄핵 직후 환호성을 질렀던 일부 당직자들을 지도부가 나서서 황급하게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열린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는 정병국 대표가 이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면서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당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공개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정치권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일제히 승복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 지위를 잃은 자유한국당과 탄핵을 주도했던 나머지 정당들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면 결정이 국민의 뜻이라며 제1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짐했습니다. 여야의 구분은 사라지고 우리는 제1당이 되었습니다. 사회 대개혁을 위한 위대한 시작이길 국민이 바랍니다. 촛불 집회를 비롯한 광장 정치에 더 이상 나서지 않겠다는 기류도 곳곳에서 읽혔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이제는 국민 통합을 위해 모든 걸 던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시민혁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탄핵 기각 시 의원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던 바른정당은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심판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치주의 근간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고 정의당은 목 놓아 기다리던 민주주의의 봄이었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했던 자유한국당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당 개혁의 최우선으로 나서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대선 주자들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대체로 절제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부분 통합과 치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직후 진도 팽목항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치유하고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도청 긴급회의를 제외하곤 별도 일정은 없었습니다.
SNS를 통해 반목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새 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은 이제 시작이라며 대선 주자 중 유일하게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나라 건설을 위한 그리고 적폐청산을 위한 첫 출발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갈라진 국민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정치권이 힘을 합치자고 역설했습니다. 국민 대통합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도 국민을 가르는 개혁이 아닌 통합시키는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로를 향했던 적대감을 녹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협치와 연정으로 화합과 안정에 매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촛불과 태극기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들은 참담하다는 심정과 함께 애국적 보수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자, 이제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황교안 대행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으로 대통령이 고려된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총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서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각에게 주어진 책무가 막중하다며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 뒤에는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곧이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통합을 당부했습니다.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시위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민 화합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제는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행은 공정한 대선 관리와 차기 정부 출범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권 인계 작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덕 위원장과 오늘 오후 전화 통화를 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황 대행은 앞으로 열흘 안에 대선 날짜를 결정하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기능 중 총리실에 부족한 안보나 민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와대 비서진은 대부분 현직을 유지하며 황 대행을 보좌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과 기능이 중첩되는 비서진의 유지 여부는 황 대행이 결정하게 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대선에 내보낼 주자 난에 시달리는 자유한국당은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황교안 대행이나 또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출마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바른정당은 정병국 대표가 사퇴하면서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2일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박맹우 사무총장이 대화 중에 적은 메모가 포착됐는데 당의 생존을 위해 황교안 대행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쟁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당의 유력 후보가 없는 상황, 한국당 입장에선 그나마 두 사람이 관심을 불러올 만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선 50일 전까지 황 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는데 황 대행이 선거일 공고 후 출마를 선언하면 탄핵 대통령과 공동 책임이 있는 심판이 선수로 뛰려 한다는 비판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원권 정지 상태인 홍 지사가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선 다음 주 안으로 징계가 풀려야 합니다. 한국당은 다음 주 경선관리위 구성과 1차 예선인 컷오프까지 속전속결로 경선을 치를 계획이어서
당장 이번 주말 홍 지사에 대한 당원권 회복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대선을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병국 대표가 당세 확장을 위해서라며 대표직에서 물러나 당분간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제 바른정당의 초대 당 대표로서의 저의 소임은 다한 듯합니다. 당세의 확장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이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거론하며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한 판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반면에 진보 정당들은 후보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인단을 추가 모집하면서 경선 흥행 기세를 몰아갑니다. 또 국민의당도 경선 구칙을 확정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모집을 마감한 1차 선거인단 규모는 163만 명입니다. 지난달 15일부터 하루 평균 8만 명가량이 경선 참여를 신청한 셈입니다. 2012년 대선 때 선거인단 수인 108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신청자가 몰린 걸로 보입니다. 접속 폭주로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전화 연결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2차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2차 선거인단 모집을 열흘 정도가 주어지면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한 220만 정도는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을 훌쩍 넘을 거란 전망 속에 다른 정당 지지자들이 참여해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이른바 역선택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박사모 등 특정 세력이 특정 후보를 겨냥하면서 방해를 하려는 그런 태세가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선거인단이 늘면 당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문 전 대표 지지세도 확장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외에 새로운 지지층이 참여하면 자신들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5월 9일을 대선일로 가정할 때 권역별 투표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3일 후보가 확정됩니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거쳐서 4월 8일에 후보가 선출됩니다. 국민의당도 진통 끝에 경선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사전 선거인단 모집 없는 완전 국민 경선제에 의한 현장 투표 80%와 여론조사 20%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손학규 전 대표는 결사반대였던 여론조사를 수용했고 안철수 전 대표는 현장 투표 비중을 높이는 데 동의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는데도 경선 규칙을 둘러싼 집안 싸움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주말 동안 세부 일정을 확정해 오는 25일쯤 경선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원내 정당으론 처음으로 심상정 대표를 일찌감치 당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SBS 한정원입니다. 네, 이제 조기 대통령 선거가 현실이 됐습니다. 대선 날짜는 5월 9일이 유력합니다. 정치부 김정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우선 이 대선 날짜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네, 그 선거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50일 전이요. 네, 그리고 헌법에는 대통령 보궐선거가 사유가 확정된 뒤에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4월 29일부터 5월 9일 사이가 되는데요. 오늘 황교안 대행이 이 선거일 공고를 안 했잖아요. 네. 4월 29일은 이제 불가능해진 거고. 하나 넘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4월 30일에서 5월 9일 사이에 치러야 되는데 5월 첫 번째 주가 징검다리 연휴 주간입니다. 그래서 선거 치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주말 제외하면 이제 5월 8일과 9일이 남는데 그 가운데 5월 9일 화요일이 대선일로 유력해 보입니다. 근데 뭐 징검다리 연휴는 선거 치르기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 그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 선거법에 보면 대선, 총선, 지방선거는 공휴일 앞뒷 날은 치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투표율이 낮아질 우려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규정이 오직 이 대통령 보궐선거에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상황이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법리적으로만 보면 이 황교안 대행이
징검다리 연휴 주간이나 아니면 5월 8일 월요일을 선거일로 공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뭐 선거법의 취지를 거스르면서까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5월 9일이 대선일로 가장 유력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궐선거기 때문에 다른 점들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 뭐 다른 보궐선거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또 뭐 있습니까? 우선 이 투표 당일날 보궐선거기 때문에 이 투표 시간이 2시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녁 8시까지 투표를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보궐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임시 공휴일 지정 같은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보궐선거로 대통령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면 이 당선이 된 그 순간부터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인수위 기간이 별도로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8시까지 투표를 하니까 우리도 개표 방송의 출구조사 발표를 저녁 8시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당장 탄핵이 결정된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인가요? 네, 오늘부터 중앙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면 이 선거사무소를 한 곳 둘 수가 있고요. 뭐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줄 수도 있고 어깨띠를 좀 착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대량으로 좀 보낼 수가 네. 있고요. 무엇보다 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원금을 좀 모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대선 예비후보는 이 국회의원은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공무원들, 뭐 예컨대 현직 도지사, 현직 시장 이런 사람들은 사직하지 않는 이상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출마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사직하지 않는 하는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이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을 좀 하면 됩니다. 이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을 하면 경선 사무소를 둘 수가 있고요. 뭐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금도 모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리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당내 경선 후보는, 그러니까 이 정당 경선 후보는 당내 경선에 대한 선거 운동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정당 중심적인 그 법조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뜻하는 여당과 그 외 정당을 부르는 야당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진다는 의미의 여당 개념 대신에 함께 책임지는 협치가 화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그리고 이름을 다시 바꿔 자유한국당. 지난 9년 동안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여당의 지위를 내려놓고 원내 2당의 위치만 남았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여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제 아닌 입장이 됐습니다. 5월 조기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간다는 의미의 여당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아니란 뜻의 야당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나 당정청 협의도 없어졌습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과 민생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여야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당도 국회 의석 과반을 갖고 있지 못한 만큼 정당 간 협치, 국회와 정부 간 협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국회에서 화합과 상생을 통한 질서 있는 수습에 앞장서겠습니다. 참으로 내후외환의 어려운 때인데 이때 우리 국회가 바짝 중심을 잡고 과반이 넘는 정당이 없는 만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뒤에도 협치는 시대적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네, 이제 대선까지 2달 남았습니다. 남은 변수와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용태, 김현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김용태 기자. 네. 지금 아무래도 대선 시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는 민주당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가 되는 게. 네, 오늘 한국갤럽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부터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세 주자의 지지율 합계가 50%를 훌쩍 넘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경선 토론회를 벌써 2번이나 진행했는데 그전에는 탄핵 이전이라 다소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치열하고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이 결정이 된 마당에 주자들의 어떤 전략도 달라질까요?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팽목항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상처를 치유하고 새 희망을 찾겠다는 뜻인데 이제는 선명성보다는 미래,
화합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반목과 갈등을 끝내고 화합, 통합의 시대로 가자고 했는데 그동안 쭉 강조해왔던 대영정 발언과 닮아있죠. 앞으로도 내가 통합의 적임자다 이런 주장을 계속할 걸로 보이고요. 촛불광장에서 전국적 인물이 된 이재명 시장은 오늘 세 주자 중에 유일하게 촛불을 다시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개혁 선명성을 무기로 삼을 것 같습니다. 좀 차별화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국민의당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아까 리포트 보니까 경선 규칙, 경선 룰이 확정이 됐다고 그러던데.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손학규 두 주자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네. 오늘 드디어 룰이 확정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민주당 주자들에게 훨씬 더 많이 쏠렸던 게 사실인데 그렇죠. 이제부터라도 정책 경쟁, 미래 경쟁을 통해서 그 관심을 돌려야 하는 숙제가 국민의당에 남아 있고요.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당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전략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종인 전 대표 얘기한 마당에 김현우 기자, 네. 지금 뭐 그 국민의당뿐만이 아니라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조차도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네, 김 전 대표가 어제는 유승민 의원을 만났고요. 네. 오늘은 남경필 경기지사를 만났습니다. 두 명 다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 김 전 대표가 입당을 하지는 않더라도 뭐 대선 전국에서 바른정당과 함께 자신의 좀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 정병국 당 대표가 사퇴를 하고 이 당을 사실상 선거 체제로 바꾼다고 했는데 뭐 여기에도 어떤 김 전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역시 정우택 원내대표가 최근에 자기가 김 전 대표를 만났다면서 연대나 영입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김 전 대표 얘기를 하자면 결국 개헌이라는 걸 매개로 한 반문연대 이거잖아요. 사실 시간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빼고 다 모여서 일단 한 명을 뽑자. 그래서 문 전 대표랑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자. 이게 바로 이 반문연대를 주장하는 쪽의 전략입니다. 그러려면 이 주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고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개헌이라는 거죠. 개헌을 통해서 다음 대통령 임기 좀 줄이고 권력을 나눌 테니까 일단 커다란 텐트 아래 다 모여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 바른정당, 뭐 국민의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일부 세력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그쪽의 계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쪽으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한번 흔들어 볼 수 있다는 전략인 거죠. 김영태 기자, 그럼 민주당에서 이런 반문연대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아주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전 대표가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상황이 아니니까요. 앞으로 경선 과정을 아주 치열하고 재미있게 치른다면 국민의 관심을 계속 붙잡아둘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대선까지 이제 불과 2달인데 그 사이에 정치색이 전혀 다른 세력들이 제3지대든 빅텐트든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김종인 전 대표 말고 추가 탈당이 있을까 봐 당 내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좀 걱정은 하겠죠. 네. 자, 자유한국당 얘기를 한번 해보죠. 김현우 기자, 자유한국당 이게 대선 주자가 누가 될지 아직도 오리무중인데 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내심 뭐 말은 못했지만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대놓고 대선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원유철 의원, 안상수 의원, 또 이인재 전 지사 이렇게 뭐 이미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만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홍준표 지사의 행보에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죠. 탄핵이 성사가 됐습니다. 국민들 사실 뭐 다수가 잘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남은 2달 동안 대선까지 누가 국민의 마음을 잡느냐,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달이란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또 한국 사회가 워낙 역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민주당,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통합 능력 또 정부 운영 능력을 증명해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아무래도 좀 통렬한 반성 위에서 어떤 좀 새로운 보수를 기치로 확실한 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모 잃은 비운의 대통령 영예에서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의 부녀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 정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나는 오늘
영예로운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5.16 쿠데타로 집권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따라 11살 나이에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세 자녀의 헌화와 분향으로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피살된 뒤엔 22살 나이에 대통령인 아버지 곁을 지키는 퍼스트 레이디가 됐습니다. 이제 유신 2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 피살 뒤 위로 편지를 보내며 접근한 최태민 목사와 가까워졌고 최 목사가 세운 구국여성봉사단의 명예총재로 추대됐습니다. 우리의 새마음 갖기 운동도 최 목사의 딸 최순실 씨와 인연도 이때 맺어졌습니다. 큰영애가 아버님 명전에 분향을 하고 1979년 10월 26일 부친이 측근이었던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숨지면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야 했고 그 후 18년간 세간에서 잊혀졌습니다. 두 분 다 흉탄에 임종도 못 지키고 그렇게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칩거를 계속해온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화려하게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바른 정치, 국민과 아픔을 같이 하는 정치. 독재자의 딸이다, 아니다 산업화 영웅의 딸이다. 첨예하게 엇갈리는 평가 속에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 승승장구했습니다. 최태민 목사 부녀의 어두운 그림자가 간혹 문제가 되긴 했지만 흐지부지됐고 최순실 씨나 그 최태민 목사나 이런 분이 결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정치적 입지는 갈수록 공고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고 국민 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부녀 대통령으로 33년 만에 청와대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40년 지기 측근인 최순실의 국정농단 실태가 드러나면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정치적 자산은 송두리째 파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국민에 의해 파면된 사상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많은 기대 속에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했지만 숱한 논란 끝에 탄핵 대통령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난 4년을 신승희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4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2 한강의 기적과 희망의 새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취임 후 100일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고위직 인사 14명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사전 검증을 무력하게 한 박 전 대통령의 수첩 인사, 밀봉 인사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을 가능하게 했던 대표적 공약과 정책은 취임 후 얼마 안 가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과 반값 등록금 지급 대상이 크게 줄면서 공약 파기 논란을 낳았고 야심차게 내놓았던 창조경제 구상은 실체가 도대체 뭐냐는 비판 속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정권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지만 참사의 진상 규명과 사태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불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재임 2년차 국정농단 사태의 예고편이었던 정윤회 문건 파동이 벌어졌지만 대통령은 해명 대신 반격을 택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입니다. 불통과 독선이라는 비판은 재임 기간 내내 박 전 대통령을 따라다닌 꼬리표였습니다.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과도 긴밀히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임기 후반 공공부문과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을 개혁하겠다고 밀어붙였지만 국회와 대화가 아닌 대결을 하면서 대부분 좌초됐습니다.
국회 규엽 속에 강경한 대북 정책을 유지했던 점은 지지층을 유지했던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드나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외교안보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결정을 거듭해 풀기 어려운 난제를 남겼습니다. 결국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콘크리트 같다던 공고한 지지층마저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박 전 대통령은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도 아울러 역사에 남기게 됐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이제 남녘에서는 봄꽃 소식도 하나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아침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일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고요. 건조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만큼 이번 주말 특히 산행 계획하셨다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 한낮 기온 1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이 17도 선까지 올라 따뜻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 예보가 있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겨울 이 땅에 누구는 촛불을 들고 누구는 태극기를 들고 각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눈을 부릅뜬 채 서로를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 끝에 2017년 3월 10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촛불을 든 다수의 의견과 법의 판단이 일치했습니다. 법을 무시한 대통령이 파면됐다는 건 법치의 승리지만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건 정치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결과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자양분으로 승화시키는 과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한 손에 촛불을 밝히고 다른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 길이 어둡고 험하고 바쁘기 때문에 끼리끼리 따로 갈 여유가 없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